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7월 3일 월요일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네요. 지금 기사 방금 떴네요.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구성, 새로운 그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발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꼼꼼하게 읽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기본 500개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끔은 화장실 갈 때 올 때도 계속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이동 중에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제가 답신을 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언,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꼼꼼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500개면 500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방송을 한다고 했더니 출연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나 한번 국민 목소리 하고 싶어요 하시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요. 우리가 보수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새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비선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송 중에 제가 이걸 풀어드릴까 싶은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고. 뭐가 아니고 제가 지은 거라고 몇 번을 설명드렸었거든요. 이 책이 바로 비선 실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선이라고 하는데 그 비선이 알고 보면은 바로 뒤에 있던 측근들의 이야기였죠. 제가 지은 책인데요. 정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에서부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옆에 항상 측근이 있었습니다. 측근과 비선이 한 끗 차이에 관해서 옛날 걸 다 조사해서 쓴 책인데요. 방송 중에도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물론 한 권씩 서점에 가서 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은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아카데미라 사실은요 저는 보수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왠지 뭐 수리공 같은 느낌이 들죠. 보수. 우파라는 말도 좀 어설프고요. 용어에 대해서 보수주의라고는 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보수주의, 또 독일에 있는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공부를 다 한 뒤에 정리해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장들, 정규재 주필님도 오늘 제가 모시러 가는데요. 저희 피디님과 지금 카메라를 들고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든 우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념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첫 발을 떼는 시간을 지금 가졌습니다. 잘해주실 수 있다라고 저한테 큰 소리를 탁 치셔서요. 제가 일단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법학도 했지만은 네. 정치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수주의의 보수는 어느 나라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네. 정립이 된 지가 1856년부터니까 네.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양당 체제 하에서 이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지배를 하다가 네. 진화를 하면서 사실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보수는 좀 합리적인 보수, 이 개혁적인 보수를 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합리보수, 진보보수, 개혁보수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그 사람들이. 네. 우리는 다른 보수야. 우리는 그 보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갔는데 결국은 그 보수였어요.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보수는 그 보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보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이 보존하고 네. 그 다음에 수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이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보존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집을 지어서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다시 말하면 가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낡죠. 폐가가 되죠. 그러니까 낡아버려요. 그렇죠. 쓸 수가 없이. 예, 낡아서 폐가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의 개념 속에 사실 이 보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꾼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 가꾼다는 의미에서 흔히 우리 보수를 정의 내릴 때 점진적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개혁에 비해서 보수의 뉘앙스 속에는 점진적 개혁도 표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의 내리는 보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네. 사실 1991년에 미소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정보기술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정보기술 시대의 도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직적 사회 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평등 구조가 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보기술 시대에 요구되는 거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고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 아시죠? 네. 기업의 살 길은 창조적 파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보기술 시대의 사이클은 3년이고요. 옛날 산업시대 사이클은 3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도 옛날처럼 점진적 개혁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전에 진보가 지향했던 급진적 이 개혁 요소의 일부를 수용해서 네. 나아가야 보수의 미래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지.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깨멸일보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수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젊은 층에서 볼 때는 네. 나이가 든 사람들. 예. 그리고 많이 나오는 말이 친미다. 그렇죠. 또 나오는 말이 재벌이다. 네. 또 권위주의다. 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요. 보수파리, 그러니까 반공파리,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이건 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 측에서 우리 공격할 네. 때요. 뿐만이 아니라 부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왜 보수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세트로 플러스에서 따라 나옵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진보라고 하면 뭔가 상큼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지식층은 진보라고 할 때 훨씬 더 그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왜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식층은 다 진보다. 네. 보수는 나이 든 사람이다. 왜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게 된 걸까요?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유산이 참 많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내 걸 지킨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정말 이번에 네. 내가 이렇게 보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건 보수라고 하면 극보수, 꼴보수 이런 단어를 막 가지고 사람을 네.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구조가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수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약간 꼴이라는 느낌으로 이어졌나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이라는 게 이제 네. 우리 보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하고 네. 산업화를 성공시킨 주역들 보수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보수죠. 네. 아니 건국을 하고 산업화에 성공시켰으면은 이처럼 좋은 선물을 준 이 네. 보수가 왜 이런 식으로 폄하가 돼야 되는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으시죠. 전 전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유산이라는 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사실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고요. 특히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해방정국이잖아요. 네. 남과 북이
각기 3년의 군정 과정을 거치고 1948년에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이승만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반공이었죠. 네. 왜냐하면 북은 소련의 조정을 받는 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고, 그렇죠. 남은 또 미국의 조정을 받는 민주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공이 국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것을 고착화 시킨 것이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네. 사실 남과 북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내전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결국은 반공주의가 더 굳어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 마지막에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하야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승만 정권에 기생했던 이분과 같은 네. 그런 그 옛날로 치면은 뭐 내시 세력들, 한간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망친 것이죠. 네. 망친 것인데 그런 부정적인 유산이 있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을 했지만은 정권을 잡는 방식은 이제 군사 쿠데타였잖아요.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군사 혁명인데 어쨌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 산업화에 성공시킨 또 다른 형태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국부로서 박정희는 산업화의 영웅으로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분이 다. 근데 그게 공과 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평가를 할 때 등소평이 이 모택동을 평가할 때 이 공칠상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과로 치면은 과에 중점을 두면은 위대한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항상 이 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국사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이승만의 공은 7 이상이고요. 박정희의 공도 마찬가지로 7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후 대한민국 언론들이나 좌파들이 이 과 중심으로 네. 삶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 이 두 분의 그 부정적인 유산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교육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함으로 해서 네.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왔던 것이 우리 보수의 이전의 역사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네. 교육을 배울 때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과삼이 네. 과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했더라 이런 네. 이야기들이 부풀려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일을 했던 건 기록에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젊은 애들. 사실 네. 일제 36년 식민지 조성 경험을 네. 겪고 3년 군정을 겪었잖아요. 네. 48년에 단독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이승만은요. 배제학당 시절부터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니까. 요즘 젊은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이요. 제가 조금 1875년생이니까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흐지부지 됐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제 정치 질서를 아니면 여기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신생 미개 국가인 대한민국 생존의 길은 철저하게 친미해서 원조 경제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얼마를 원조받았는지 아세요? 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답답해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여기 지금 제 카톡에도 왔는데 제 제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군인 봉급 네.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숙제를 냈어요. 군인 봉급을 70만 인상하는 게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 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왜 젊은 아이들한테 애국 페이를 요구하냐는 거예요.
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뚱 하고 머리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애국페이로 만들어서 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정말 당연하게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간다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국페이로 돌변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고 있는 세금과 같이 국방은 의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여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끄러워요. 제가 군대 안 가는 건 부끄러워요. 네. 여자가 안 가고 있고 여자는 안 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너희만 가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여자기 때문에 못 가는 거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젊은 아이의 입에서 애국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프레임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열정페이와 똑같은 프레임이죠. 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예 몰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부를 네. 그렇게 폄하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이 보수 아카데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요, 이미 아마 여기 우리 서영 씨 같은 경우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이 있나요? 독재자. 지금 저기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독재자요 하잖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국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서영 씨 입에서도 우리 중에 제일 젊은 지금 23살 서영 씨 입에서도 독재자 이미지만 남아있죠.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게, 자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하고 설명을 하지만 젊은 애들은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현실을 몰라. 독재자야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는 아니까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탁 타서 자유한국당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요. 운전을 한 3분 제가 평화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분의 25분간 잔소리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홍준표 후보 나온데 맞죠? 제가 이제 눈치를 싹 봤죠. 이거 욕먹는 분위기인가 칭찬받는 분위기인가. 홍준표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맞어요 하니까 나 그 사람에서 제가 속으로 이제 이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네. 홍준표 후보가 다 말을 제대로 하고 있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근데 왜 아무도 제대로 얘기 안 해? 왜 아무도 국정화 교과서 부분은 왜 아무도 말 안 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 이승만에 대해서 왜 요즘 애들이 엉터리로 배우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 그분이 그러시면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배가 고파서 못 먹는 걸 아느냐. 네. 그리고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었다. 요즘 애들 뭐 무상급식이 싫어요 이런 얘기, 뭐 무상급식 하자, 무상급식이 싫어요 이런 얘기 자체가 이상한 거다. 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한참 그러니까 저를 격려하시는 얘기였어요. 네. 결국 이야기는 네네. 연세가 82 택시 기사님. 82세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이승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 네. 박정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분명히 잘못한 건 있다. 네. 있다. 하지만 잘한 걸 자꾸 죽여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딱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서영 씨, 이승만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교직에 지금 있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요. 바로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놀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승만이 건국 초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 체제를 최초로 정착시킨 이 진정한 애국자인데 어떻게 그거 없어졌다니까. 마지막에 이기붕 일파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독재의 길을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제가 1950년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원조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계를 통해서 한미 동맹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낸 인물이 과연 누굽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기억을 해야죠. 방금 말씀하셨던 울려고 하시는데 이기붕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적었어요. 제 책에서. 아, 그랬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제 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 그리고 이강석은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될 뿐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기붕과 이강석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시작이 양자로 드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마음 아프게 시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 사라지고 네. 정말 그 부분은 다 사라지고 이승만 정권이 이기붕 정부로 불리면서 최순실 이야기가 나온 순간 갑자기 이승만이 같이 폄하가 또 됐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이기붕에 관한 이 이야기들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위원장님만 해도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층의 20대의 목소리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만 해도 가운데 껴 있잖아요. 네. 껴 있으니까 여기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젊은 애들 말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걔네들이 안 배울 때 안 배웠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사실은 정교조 자편한 교육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그걸 못 잘랐잖아요. 우파가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실행력도 부족하고. 우파는 점잖아야 된다. 우파는 조용해야 된다. 우파는 멋있어야 된다. 우파는 체면 칠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보다 좀 더 어린 세대잖아요. 네. 저도 젊은 날 그게 답답했었거든요. 왜 우리 우파는 조용하지? 지켜야 할 기득권이 너무 많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젠 좀 더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보수 아카데미, 뭐 우파 아카데미 이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꼭 하나요? 그냥 제가 왜 보수와 우파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냐면요. 정의를 정확하게를 못 내리겠어요. 정말로 지금은. 예. 그래서 일단은 보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장님의 주제가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다는데요. 이 비판은 며칠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예. 아프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도 해야 이거는 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예, 위해서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저는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제가 왜 이걸 위기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더 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딱 시작해 보시니까 1번 질문도 다 못 나갔는데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놀라셨죠? 1차적으로는 놀랐고 2차적으로는 또 시원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이제 이걸 더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한다는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울고 웃고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수 아카데미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당원 내지는 이 청년들한테 좀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들한테 용서 못 받는지 아세요? 아직도 용서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아직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바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는 저부터 첫걸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래 세대를 안 키우면은 네. 우리 당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싹 키우기. 맞습니다. 우리 이 코너 이름은 두 번째 코너, 그러니까 이 코너의 두 번째 이름은 새싹 키우기. 새싹 키우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승만 저 많이 학생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저 모르는 게 많아요. 아이고 우리 많이 저기 정말로요. 위원장님도 왜냐면 학자신데 다 저만 아시죠? 해도 전 정치학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헌, 헌법 처음에 제정 이건 잘 알지만 우리 헌법에 대한 역사는 잘 알지만 또 뒷얘기는 모르니까 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보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보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이 보존하고 네. 그 다음에 수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이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보존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집을 지어서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다시 말하면 가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낡죠. 폐가가 되죠. 그러니까 낡아버려요. 그렇죠. 쓸 수가 없이. 예, 낡아서 폐가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의 개념 속에 사실 이 보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꾼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 가꾼다는 의미에서 흔히 우리 보수를 정의 내릴 때 점진적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개혁에 비해서 보수의 뉘앙스 속에는 점진적 개혁도 표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의 내리는 보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네. 사실 1991년에 미소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정보기술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정보기술 시대의 도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직적 사회 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평등 구조가 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보기술 시대에 요구되는 거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고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 아시죠? 네. 기업의 살 길은 창조적 파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보기술 시대의 사이클은 3년이고요. 옛날 산업시대 사이클은 3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도 옛날처럼 점진적 개혁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전에 진보가 지향했던 급진적 이 개혁 요소의 일부를 수용해서 네. 나아가야 보수의 미래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지.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깨멸일보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수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젊은 층에서 볼 때는 네. 나이가 든 사람들. 예. 그리고 많이 나오는 말이 친미다. 그렇죠. 또 나오는 말이 재벌이다. 네. 또 권위주의다. 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요. 보수파리, 그러니까 반공파리,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이건 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 측에서 우리 공격할 네. 때요. 뿐만이 아니라 부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왜 보수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세트로 플러스에서 따라 나옵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진보라고 하면 뭔가 상큼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지식층은 진보라고 할 때 훨씬 더 그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왜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식층은 다 진보다. 네. 보수는 나이 드는 사람이다. 왜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게 된 걸까요?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유산이 참 많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해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장들, 정규재 주필님도 오늘 제가 모시러 가는데요. 저희 PD님과 지금 카메라를 들고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든 우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념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첫 발을 떼는 시간을 지금 가졌습니다. 잘해주실 수 있다라고 저한테 큰 소리를 탁 치셔서요. 제가 일단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법학도 했지만은 네. 정치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수주의의 보수는 어느 나라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네. 정립이 된 지가 1856년부터니까 네.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양당 체제 하에서 이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지배를 하다가 네. 진화를 하면서 사실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보수는 좀 합리적인 보수, 이 개혁적인 보수를 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합리 보수, 진보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그 사람들이. 네. 우리는 다른 보수야. 우리는 그 보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갔는데 결국은 그 보수였어요.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보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고. 뭐가 아니고 제가 지은 거라고 몇 번을 설명드렸었거든요. 이 책이 바로 비선 실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선이라고 하는데 그 비선이 알고 보면은 바로 뒤에 있던 측근들의 이야기였죠. 제가 지은 책인데요. 정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에서부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옆에 항상 측근이 있었습니다. 측근과 비선의 한 끗 차이에 관해서 옛날 걸 다 조사해서 쓴 책인데요. 방송 중에도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물론 한 권씩 서점에 가서 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은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아카데미라 사실은요. 저는 보수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왠지 뭐 수리공 같은 느낌이 들죠. 보수. 우파라는 말도 좀 어설프고요. 용어에 대해서 보수주의라고는 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보수주의, 또 독일에 있는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공부를 다 한 뒤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7월 3일 월요일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네요. 지금 기사 방금 떴네요.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구성, 새로운 그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발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꼼꼼하게 읽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기본 500개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끔은 화장실 갈 때 올 때도 계속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이동 중에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제가 답신을 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언,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꼼꼼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500개면 500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방송을 한다고 했더니 출연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나 한번 국민 목소리 하고 싶어요 하시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요. 우리가 보수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새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비선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송 중에 제가 이걸 풀어드릴까 싶은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